네, 린다 씨는 한국에 유학 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달라질 것이 분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긴밀히 협조한 경험이 있다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황 기자. 지금 들으셨는데요. 바이든 당선자라는 표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공식화된 거죠? 썼죠. 예, 네, 예. 네. 당선인이라고 썼고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법적으로는 예. 확정이 안 되지만 뭐 사실상 다들 당선인이라고 쓰니까 당선인이라고 썼고 뭐 정세균 총리도 다 당선인이라고 예. 쓰고 민주당도 그렇게 쓰죠. 예.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이고 바이든 정부와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제 큰 틀의 얘기를 밝혔는데 일단 요지는 이겁니다. 한반도 공고한 한미 동맹의 강한 한미 동맹의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사이에서 일어난 남북미 사이에 또 북미 사이, 미국, 북한 사이 이루어진 성과는 그대로 계승하고 그 바탕에서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이든 정부가 지금 민주당 정부인데 우리가 민주당 정부고 거기도 민주당 정부였을 때가 김대중 대통령이죠. 예. 그때 김대중, 클린턴 두 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정부인데 그때 클린턴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한국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번에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에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이 방문하던 그림도 보고 예. 서로 넥타이를 바꿔맸다. 행운의 넥타이로 생각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봤지만 어쨌든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공조 위에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한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성과는 그 바탕을 계승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과 우리 민주당 정부의 공조에 기대를 건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좀 약간 쉽게 풀면 트럼프 당시에 우리가 잠깐 기대했던 톱다운 방식의 시원한 해결 이거는 더 이상 좀 어려워진 것 같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가장 잘 대접을 해준 미국 예.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김일성 고 주석이나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 미국 대통령이 만나줄 생각도 안 했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미국에서는 정통적으로 정상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가의 지도자를 만나준 거니까 세 예. 번으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사실은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고마움이 있죠. 신뢰가 있을 거고요. 신뢰도 있고 예.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계속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데 어찌됐든 그렇지만 그런 톱다운 의견은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바이든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핵능력을 축소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만나볼 수 있다 정도의 전쟁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같은 그런 정상회담 파격적인 그런 형식은 이제 불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오바마 정부 당시에 여기는 이명박 정부였죠. 예. 이른바 전략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무시 거죠. 전략. 그냥 무시 예. 전략. 무시하고 제재를 하고 있으면 북한이 지쳐서 예.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이미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기여한 게 더 많죠. 사실은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민주당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그런 전략적인 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판단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죠. 왜냐하면 예. 그 당시와는 달리 북한이 이미 핵능력과 ICBM 능력이 너무 고도화돼가지고 북한의 체급, 실력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하기 어렵죠. 미국에서도.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한국 정부로서는 그 당시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가 아닌 김대중 클린턴 정부 당시 한미 공조 프로세스로 가자 이런 기대를 예.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속도면에 있어서는 관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관료들이 북한이 과연 그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이냐. 또 일단 뭐 한 거의 6개월 정도 지나야지 그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미국의 그 국무부 라인이나 국방부부터 쭉 해서 외교 라인들이 완성이 된다고 예. 하고요. 또 지금 바이든 정부는 사실은 북한 문제가 크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이 예. 가장 시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제 인수인계 과정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설사 북한이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미국이 네.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 이전에 그 북한 미국과의 협상처럼 실무진부터 만나서 이렇게 하는 단계로 갈 게 분명한데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이 사고를 쉽게 말해서 안 치는 거죠. 예전에 쭉 보면은 미국 정부의 그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네.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른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실험을 쏜다거나 해가지고 발사체를 쏜다거나 해가지고 긴장을 조성하고 미국을 테스트하고 몸값을 올리고 하고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북한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완곡하게 북한이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바란다는 얘기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네. 계속하죠. 그 사이에 지금 미국도 그 권력 공백기인 상황에서 북한도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북한 쪽에다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예.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그 사이에 우리가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그렇죠. 남북도 대화를 하자. 그래서 한번 바탕을 만들어보자.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사고 치지 말라고 설득해야 되고 미국도 오바마 정부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시 그 전략적 인내, 무시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될 것이고요. 그 프로세스 자체도 좀 서두르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강조했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 독재자, 뭐 불량배 같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허세만 키워주고 책임만 올려주고 예.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입장은 톱다운 방식의 그런 그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만나서 다룬 그 이론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없애면 안 된다. 그걸 무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성과의 바탕 위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노이는 노딜로 끝났지만 싱가포르 합에서 이뤄진 북한과 미국 사이 그런 그 합의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리고 남북 미 세 나라 사이에서 이뤄진 것들에 대한 성과를 지켜야 되는 거 미국 쪽에 설명하고 좀 설득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단 뭐 바이든 쪽에 진영이 좀 갖춰져야 되니까 예. 그 사이에 한국이 사실 할 일이 많죠.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할 일이 많고 또 인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국내 네. 정치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재편론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은 아시다시피 싸늘합니다. 바로 먼저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신당 창당의 방향인가요? 제가 혁신 플랫폼 말씀드린 것이 그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의 견제가 제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고 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도 교류가 있다. 내가 어저께 그 얘기는 뭐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이 뭐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뭐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방금 보셨지만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반응은 상당히 약간 짜증스러울 정도로 뭐 그 폄하하는 분위기인데요. 안철수 대표를. 내가 지금 여러 번 똑같은 네. 얘기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짜증스럽고. 그 쓸데없는 소리 자꾸 왜 물어보세요? 예, 왜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인데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알면서 예. 좀 짜증스러운 그 반응이신데. 근데 네. 안철수 대표는 세석짜리 정당,
세석이죠, 세석. 예, 예. 이거 가지고 어떤 의도일까요? 합치자면 안 합치려 그러는 어떤 등치가 다르다는 건 알 텐데요. 지금 본인도. 안철수 대표로서는요, 지금이 한번 판을 흔들어 볼 기회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의석은 103석이고 뭐 서울 지역 지지율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민주당한테 이겼다는 역전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인물이 없죠. 예. 그래서 덩치는 크지만 후보가 없고 바닥은 좀 좋아졌지만 국민의힘 말씀이시죠? 지금? 국민의힘은 예. 그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는 나름대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철수 대표 정도 되는 국민의당 대표 정도 되는 대선 주자급이 나오면 예. 흔들어가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예. 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장재원 의원 뭐 이런 예. 사람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와서 한번 판을 흔들어 보고 싶은데 그 명분은 이거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지만 지지율 20%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예. 비호감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바뀌고 선거도 이기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힘 그대로 일하는 당을 국민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 틀을 깹시다. 라면서 그 안에서 자기 공간을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싸늘해가지고야 어떤 식의 진전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모양새는 흘러가는 어떤 모양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 시도가 상당히 쉽지 않은 시도인데 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 판을 흔들어서 덩치는 크지만 인물이 없는 국민의힘을 자기가 들어가서 합치든가 친당을 만들든가 아니면 뭐 플랫폼이라는 느슨한 연대를 하든가 해서 예.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은지 안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대선 후보는 분명히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인물이 없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서 주인공이 한번 돼보겠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저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방법이긴 하지만 저게 상당히 어려운 게 안철수 대표가 저게 통하려면 안철수 대표가 의석은 3개밖에 없지만 굉장히 지지도가 높거나 파괴력이 파괴력이 있어야겠죠. 있거나 예. 굉장히 세야 되죠, 쉽게 예. 말해서.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박원순 전 그 서울시장하고 처음에 단일화할 때 만나서 지지율 1등이었잖아요, 예. 압도적으로. 그때는 힘이 있죠, 안철수.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 처음 당선할 때 굉장히 크게 공헌을 했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없었으면 사실 박원순 시장은 탄생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두 번째, 지지난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때 안철수 대표 정도,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그 비등한 친매 관계, 인기, 국민적 지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죠. 예. 소수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근데 말씀이시죠? 지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나 이런 시대 부정적인 오늘 뭐 지상욱 이런 분들이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당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네. 안 됩니다. 예. 꿈 깨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안철수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야지 소수 정당으로 예를 들어서 당대당 통합을 하거나 할 수 있죠. 옛날에 저런 시도가 있었는데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정계복귀하거나 뭐 이럴 네. 때 아니면 이제 당을 합칠 때 이기택 대표가 있던 작은 당이랑 합치면서 거의 당대당 통합을 해줬어요. 예. 지분도 양보하고 그때는 굉장히 절실했죠. 그 야권 단일 그 대우를 만드는데 그런 식의 뭔가 절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네. 다만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우리 쪽에 인물 좀 부족하다고 와서 그러시는데 예.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쉽지 않죠. 지금 황 기자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표정을 보면 대단히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뿌리 깊은. 예. 한때 그 멘토 비슷하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원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예. 대통령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니다. 내가 봤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를 자꾸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장재원 의원, 예. 뭐 조경태 의원 그래서 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죠. 네. 그분들은 또 당을 넓히고 이렇게 야당 단일도를 만들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허물어 보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대표가 살 길은 저거밖에 없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왜냐하면 길이고요. 본인의 파워, 상품가치, 지지율 이런 게 다 떨어져가지고 옛날의 안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자, 그럼 황 기자 분석해 주셨지만 분명한 거는 안철수 대표만이 이길 수 있다거나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서 이러면 판이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 지지율은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서울에서
지지율이 뒤집혔죠? 네, 물론 서울시장 선거가 정당 지지율로만은 하는 건 아닌데 예. 지금 미리 여러 가지 조사가 있지만 리얼미터하고 YTN의 조사에 보면 살짝 뒤집혔군요. 서울에서 살짝 예. 지금 뭐 오차범위 내라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올라가서 예. 뒤집혔죠. 민주당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저건 이제 그 전화 면접 조사인데 예.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늘 좀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는 그 조사죠. 그래서 저기는 또 여전히 뭐 아, 예. 저기 굉장히 많이 높아요. 차이가 나네요. 많이 또.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일단 민주당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고 부동산 민심, 전세 대란 이런 게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 국민들이 짜증이 이렇게 집권당으로 가죠. 예. 어쨌든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일단 여당 지지자들이 좀 느슨해진 면도 있어요. 예. 그리고 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여당은 좀 느슨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민주당조차도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쉽지 않다. 지지율에 빡빡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인물을 잘 내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승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향후 행보가 파괴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요. 민주당의 어떤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고 거기에 대입을 해봤을 때 안철수 대표밖에 대안이 없더라. 이럴 때는 좀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뭐 여러 가지가 어렵겠군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미 흘러간 머리고 여러 번 네. 검증을 받은 사람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새 인물이 나와서 파괴적으로 할 때 그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그 힘이라도 합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은 현재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래도 지지도, 지분, 중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안철수 쪽으로 좀 모일 수 있다. 이런 예.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직. 예. 자, 거기 요새 계속 따라다니는 한 인물이 이런 어떤 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따라다니는 인물이 금태섭 전 의원인데요. 민주당을 탈당한.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금태섭 의원이 뭐 언론사 인터뷰들도 지금 다 거절하고 예,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얘기 안 저희도 하고 요청했었는데 있고, 네, 네.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는 나오지 네, 않겠다. 그리고 예. 페이스북에는 뭐 이렇게 길고양이 한 마리 뭐 입양해서 기르는 사진만 예. 올리셨던데 굉장히 어쨌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실로에 네, 대해서. 상당히 주변에서는 서울시장에 나오고 싶어 한다. 예.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범야권 단일 대우가 쓰면은 순식간에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구도로 쓸려갈 수도 있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이미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을 거고 본인도 아마 그 구상까지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떤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뛰어들어가거나 이런 선택도 쉽진 않겠죠? 이럴 수는 있죠. 뭐 무소속 후보로 나섰는데 예. 국민의힘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거나 2위 이렇게 나오거나 뭐 그래서 예. 합쳐가지고 단일 후보로 되면 여론조사에서 뭐 이길 수 있다거나 이런 조사가 나오면 그때는 뭐 그 범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 생각이 있겠죠. 예. 자,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이 얘기를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김경수 지사 말입니다. 네. 친문의 핵심 인물인데요. 직계죠, 직계. 예, 직계이고요. 일단 정치적인 회생 불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 지지표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 당내 지지표. 친문들이 예, 당내 지지표. 친문 그 핵심 중에 일부들이 그래도 친문 후보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2심에서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무죄 나기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예. 저렇게 되면 지금 시간적으로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예. 상황이고 시간이 좀 없죠. 그리고 본인이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대선에 나갈 생각은 좀 없다 이런 예.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 그럼 이제 당내 당내에서 지지표가 그래서 지금 예. 일단 상당수는 이낙연, 이재명 쪽을 보다가 그래도 이낙연 쪽에 지금 많이 가 있는데 친문 예. 그 두 사람 레이스를 좀 지켜볼 수도 있고 아직 미련이 남아서 네. 김경수 지사가 아니면 유시민 예. 노무현재단 이사를 설득해서 불러오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미련이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친문의 일각인 이광재 의원 그리고 친문은 아니지만 그 친문 친노와 그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정세균 정세균 총리- 총리 등판설도 예.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좀 말은 안 하지만 의욕이 있기 때문에 개각에서 한 2월쯤에 빠져나와서 레이스에 뛰어들 참여할 가능성도- 것이다라는 관측도 꽤 있죠. 굉장히 어떤 가능성이 작진 않은 분석 같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의사는 있는데 예. 일단 코로나19 위기에서 나오기 쉽지 않죠. 위기가 어느 정도 뭐 백신이 해결되는 데는 좀
진정이 된 상황에서 명분이 있어야 되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